지난 시간에 법규명령의 그 인정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행정입법을 허용하되 어떻게 그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한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이 한계와 통제가 이제 핵심 주제로 대두됐다 그랬죠. 근데 이 한계에 관한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유형화시켜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 통제에 관해서 특히나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그 사법적 통제, 그 부분이 우리가 아직 소송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결국 이제 소송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이해되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계의 문제인데, 위임명령이 중요한 거죠.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 형식, 일단 형식인데 이것도 이런 용어도 많이 봤죠. 법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명칭에 따른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 형적 의미의 헌법, 형적 의미의 법률, 뭐 대통령령 형식, 총리령 형식, 불형 형식, 이럴 때 형식의 명칭이에요. 헌법이라는 명칭, 법률이라는 명칭, 대통령령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통상은 그 수임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위임 형식이 고시인지 행정안전부령인지 이렇게 형식까지 다 명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가끔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수임기관만 특정하고 위임 형식이 부령으로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시나 훈령같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야 되는지, 그거를 갖다 특정하지 않을 때 대부분 어때요? 귀찮으니까 절차가 까다로운 부령으로 지정하지 않고 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지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규명령 형식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대법원 판례도 그걸 엄격하게 제동을 걸고 있죠. 자, 일단 그 법률, 이거는 의회전속입법 이런 거, 우리가 법률유보와 관련해서 이게 다룬 바 있죠. 본질성설, 의회유보설, 이거는 법률로 정해야죠. 그 다음에 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는데 불형으로 규정하면 무효다라는 거. 시행규칙에서 이거 아까 말한 게 그거죠. 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행령과의 위임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이게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시행령에 보면 법률 법 제 몇 조 몇 당 뭐 이런 식으로 그 위임 근거 규정을 인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 이제 시행규칙에서 몇 조의 위임에 따른 건지를 안 밝혀도 실질을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불형의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건 뭐냐면 꼭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거기서 재위임해야만 불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법률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을 안 거치고 불형 형식으로 직접 위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 헌법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형식이 이 1번하고 같은 맥락이죠. 네 번째,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 이런 불형이거든요. 불형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고시 등 행정호수 정하면 이때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왜? 무효니까. 무효면 일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사항은 내용에 관한 거예요.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게 이제 사항에 관한 건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여기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에서 특정에 정한 권한행사 절차 방식까지 요게 음미할 거예요. 내용만이 아니라 절차나 방식, 이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촉진법의 위임에 의해 고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감리비 지급 기준, 이거는 불형으로 정하도록 한 거 이후에는, 그 전에는 상관없었지만
이제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건설교통부령, 지금 국토교통부인데, 이 이후에는 무효가 되니까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소유력이 없다라는 거죠. 위임의 범위에 관한 게 이제 음미할 게 좀 몇 가지 있는데, 헌법 75조가 대통령령, 95조가 총리령 부령이거든요. 대통령, 일단 발령권자가 대통령이라는 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총리령 부령과 달리 명시적 규정이 대통령령에만 있다는 것도 별도로 알아둬요. 다만 이제 해석은 똑같이 하는데 명문 규정이 있냐 없냐는 다르거든요. 위임받은 사항이 위임명령이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게 집행명령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근데 95조에서는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 이 처장, 총장은 여기 포함이 안 되죠.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그러니까 위임명령인데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 상위 법 형식에서 하위 법 형식으로만 가는 거지 하위에서 상위로 위임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배경 지식이. 그러니까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다라는 얘기는 대통령령이 총리령 부령보다 상위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알다시피 대통령령이 총리령 부령보다 상위라는 거는 간접적 규정이 있죠. 명시적으로 상이다 이런 말 안 쓰니까 간접적 규정이 있지만 총리령과 부령과의 관계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총리령 우위설, 동위설, 절충설, 근데 다수설은 총리령 우위설이라 했죠. 그런 게 논란이 되는 배경이에요. 또는 직권으로, 이게 집행명령이죠.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75조의 의의는 이 적극적인 것과 통제 두 가지가 있다. 적극적으로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한과 동시에, 그러니까 위임입법, 행정입법이 가능하다라는 그 근거를 마련한과 동시에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한계까지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제목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시행령의 위헌 여부와 위임 규정의 위헌 여부의 관계인데,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 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바탕을 두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에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건 변론을 하고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 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 위임 규정인 법률 자체가 가끔 위헌 결정 나는 게 있죠. 왜냐면 거기서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고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규정 안 하고, 아까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에 관해서 아무것도 규정 안 하고 그냥 다 포괄적으로 넘겼죠. 이러면 그 법률이 위헌이 되는 거고, 그때 그 관할 기관은 위헌 법률 심사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법률은 적법한데 적법하게 위임을 했는데 받아 제정한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하지도 않은 걸 규정하거나 이랬을 때는 법률의 위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시행령 자체만의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은 전혀 별개의 법 형식이다. 따라서 그 각각의 위헌 위법 여부도 각각 별도로 따진다. 그 상식적인 판례죠. 그 다음에 특정 사항과 관련해서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인데,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되는 본질적 사항으로, 본질사항, 그 다음에 의회 유보사항, 의회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영역인지, 이거는 법률로만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바로 위헌 무효가 되죠. 당의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뭐 종합적 고려는 약방의 감초라고 보면 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헌적 의미 한계를 벗어났는지, 한계를 벗어났다 이러면 뻔한 거죠.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건지, 예측 가능성, 이거 좀 더 부연 설명할 거예요. 수권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거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이거는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다. 이거 당연히 문장 갖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의료법에 위임 없이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을 정하고 있다. 이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당직 의료는 이건 의무잖아요. 의무. 그 당직 의사를 몇 명 반드시 더 해야 된다.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법규사항이에요. 법규사항은 위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법규사항, 입법사항, 이거는 아까 계속 봤잖아요. 위임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의료법에 위임 없이, 이건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당직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정하고 있는 게 의무 부과이기 때문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다라는 결론은 해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제 헌법 문장인데, 구체적 의미가 뭐냐? 구체적 개별적 위임인데, 이거는 182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자, 구체적 개별적 위임,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 추상적, 포괄적, 전면적, 백지임, 백지수권, 골격이법, 이런 말이 다 이제 금지되는 표지들이에요. 구체적이라는 거는 일반적, 추상적에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대법원이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거는 추상적인 거에 대리버지 일반적인 거에 대리버는 아니거든요. 범위를 정한다는 거는 포괄적, 전면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걸 의미한대요. 저 문장까지 눈에 익혀두면 될 거예요. 헌재도 마찬가지죠. 헌재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이고 포괄적 위임만 한다면 일반적, 포괄적 위임 이런 표지.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 이 백지위임, 백지수권 다름없어 의회 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고, 총리령, 무령 일단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건 별도로 외우라 그랬죠. 그렇지만 해석은 똑같아요. 얘도 대통령령과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예측 가능성이 있냐 없냐,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 예측 가능성, 예견 가능성, 이건 다른 말로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규제 대상의 성질이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 또 이런 규제 대상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느냐, 이런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건데, 일단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 의미 있을 때 가능하고, 이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그래서 일단은 이 긴 문장을 다 외울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 제목에 나와 있죠. 예측 가능성의 의무는 당의 위임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위임 조항에 속한 법률이나 상위 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그 다음에 당의 위임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되고,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이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요약 정리해놨죠. 나중에 정리할 때는 이제 제목 갖고 될 거고,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헌재도 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또 판단 기준에 가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법률의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의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앞에 봤던 거 그 똑같은 내용 나오죠. 그래서 이건 되풀이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외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객관적이라는 이 표지를 익혀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 규정이라도 이 겉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더라도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 해석을 통해 구체가 명확해질 수 있다면 합헌이다라는 거예요. 그 실질을 외관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거를 해석을 통해 알 수 있죠. 법관의 그 해석을 통해 구체화 명확화, 구체화라는 말이 나오니까 외울 필요가 없죠. 이거는 구체적 개별적 위임의 구체화라는 말이 나오면 구체적 요건을 충족한 거니까, 그죠? 6번도 뭐 최신 판례인데 이것도 뭐 기존 입장 확인하는 거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7번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걸 명시한 거에 지나지. 이거는 이제 좀 색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지 내용은 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해석상 가능한 걸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 구체화가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뭐 구체화했다 그러면 뭐 구체적 요건 충족한 거니까 이러면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함정이 들어간다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다면 무효다. 요걸 뒤틀 수 있는 거예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획일적이 아니다라는 건 좀 전에 읽어본 거 다시 한번 해놓은 거라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엄격한 영역은 국민에게 침익이 되는 거죠. 형벌이나 과세요건, 과세요건하면 재산권과 관련되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관한 위임. 그 다음에 국회 전속 입법사항, 이거는 7급 수험생들은 헌법에서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내용과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이 오직 법률로만 정하라고 규정된 건데 요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외워둬야 돼요. 헌법에서는. 행정법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선봉행정법 초기에는 그것까지 친절하게 넣었다가 괜히 또 구급 수험생들한테 부담 줄까봐 그냥 빼버렸어요. 헌법에서 정리하면 될 거고 왜 국회 전속 입법사항이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목록을 외워야 되거든요. 구체성, 명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이죠. 헌법에서 아무리 법률로 정하라고 해도 그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게 다수설이에요. 자, 형벌법규의 해석인데 사회 현상의 복잡 다기화 이거를 일반 국민이 다 알아들으니까 이놈들인 그 다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국민이 잘 안 쓰는 한자를 골라 쓰는 거예요. 다양 의미예요. 다양. 복잡 다양화와 이러면 너무 쉬운데 국회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그 다음에 시간적 적응 능력의 한계, 이게 아까 행정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걸 잘 판시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자, 요거 외워놔야 돼. 세 가지 요건.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보충성. 이게 최우수단성이라 그랬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규범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봤죠. 일반적으로는 법률 요건, 법률 휴가라고 하는데 형법은 어때요? 이와 구별하기 위해서 구성 요건, 그 다음에 형벌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그거예요. 위헌 법률이 구성 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예측 가능성 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사항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걸 전제로 위임입법에 허용된다. 이 세 가지 요건에 되게 쉬워요. 일단 보충성, 최우수단이라는 거예요. 형벌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최우수단성, 보충성. 그 다음 범죄 구성 요건, 형벌. 이것도 어떻게 뒤틀냐? 범죄 구성 요건의 대강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틀려요. 형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 요건과 형벌, 우리가 알았던 지식 활용한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예측 가능성, 이것만 결합하면 되는 거고 보충성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 배운 게 소화가 되면은 뒤에 갈수록 점점 쉬워지거든요. 행정법이.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요건도 재산권에 관계니까 당연한 얘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 당연하죠. 침입적인 거니까. 완화되는 경우는 급부행정, 수익적인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게 예상될 때. 그 다음에 수익적인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 영역. 이거는 법치행정에서 봤죠. 이건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딱 중간이라 그랬죠. 국회하고 일반 행정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얘는 포괄적인 거 허용된다는 거. 정관, 자치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행정법 관계 제한적 긍정설이죠.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건 일반 국민과 같지만, 일반 권력 관계와 같지만 특수성 때문에 이게 완화될 수 있다. 다 배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안이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전국에 있는 중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몇 개나 되려나? 몇 천 개, 몇만 개? 몇 천 개? 몇 천 개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아, 이걸 갖다가 지역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건데, 법률에서 뭐, 광해원 중학교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의무교육 실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 뭐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실관계를 기울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게 예상될 때, 이때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돼야 된다. 이거하고 포섭을 하면 중학교가 전국에 있는 중학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실관계 규율에 포섭이 딱 되잖아요. 중학교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절차 이런 걸 정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정 조치를 수반하는 또 여기다가 두 가지가 포섭이 되죠. 수익적 성격, 무상교육의 수익적 성격의 규율 대상의 복잡 다양성 두 가지가 포섭되니까 완화. 보건위생 등 급행정 영역 이거는 이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보건위생 등 급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법 31조에서 말하는 그 분만급여를 실시할 걸 분만급여가 급여 주는 거잖아요. 규정한 이상 범위 상한 기준까지 반드시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례 이건 49에서 인용했죠. 자,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입법사항, 법규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민주적 정당성 크기가 다르고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자주법이라 이거 아까 용어도 봤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즉 법률 위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률 위만 적용되는데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이것도 입에 줄줄 나와야 돼요. 요 때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근데 그 경우에도 일반 행정부와 달리 포괄적 근거 위임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거죠. 자치사무와 단체임 사무에 관한 거 이건 자치조례라 그래요. 왜냐면 자치사무는 원래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고 단체임 사무는 국가사무나 상위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받아서 자치단체 사무가 된 거예요. 이걸 그 자치사무라, 자치조례라 그러고, 그 다음 기간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무관한 거라 그랬죠. 그때 그걸 정하는 건 위임조례라 그러는데, 이 자치조례와 위임조례에 관한 구별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이거는 강론의 5편에 그 지방자치법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는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포괄적 위임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위임, 이게 한계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포괄적 위임도 족하다.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 국회가 전국적 정당성인데 얘는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이라 국회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크기가 작다. 보충 자료를 봤던 거지 1편에서. 이게 계속 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생소하다고 느끼면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앞에서 다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민주적 정당,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런 거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 다른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이 어때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요거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랬죠.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를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뭐 계속 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여기는 벌칙이 하나 빠진 건데 세 가지가 다 생으로 외워둬야 될 거예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한 조례 효력은 이거는 무효예요. 법적 근거는 있어야 돼요. 포괄적이나마 전혀 없으면 안 된다는 거고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그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거 이건 가능하다는 거고 계속 되풀이되죠. 교육부 장관이 전자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이건 뭐예요? 누구든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거는 부작위 의무부과에 관한 거죠. 그죠? 권리 제한 의무부과. 이거는 맨 밑에 가면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 의무부과고, 의무부과니까 결과적으로 권리가 제한되니까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때? 포괄적 규정이나마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판단 방법인데 두 번째 줄 보면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고, 뭐 애우려고 할 거 없어요. 종합적 약방의 감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권 과정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이것 법규명령에서 봤던 거 조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 되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적인 판례라 그 출제 가능성이 높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구체화한 거에 불과하다. 이거는 그냥 뭐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회의실에 난방을 안 했더니 또 굉장히 춥네. 감기가 다 난 줄 알았는데 감기긴 조금 남아있나 보네. 그 다음에 정관은, 이건 정관이 무조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자치법적 사항, 요 핵심 표지를 익혀두면 돼요.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 이때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용적 한계인데, 그 위임한 규율 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져야 되고, 또 내용 자체도 헌법이나 법률에 적합한 거야 된다. 법률은 당연한 얘기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모두 합헌적 법률 해석 방법을 인정하고 대법원 합법적 명령 해석도 인정하고 있다. 이게 7급 수험생은 잘 알아둬야 돼요. 합헌적 합헌적 법률 해석, 그 이유, 이런 거 헌법에 출제가 여러 번 됐거든요. 행정법에도 이게 출제가 한 번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둘, 7급 수험생은 무조건 알아두고, 9급 수험생도 뭐, 알아두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일단,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때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서도, 자, 일단은 이거예요. 명백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달리 해석할 여지 없이 위헌위법이다.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건 허용이 안 돼요. 해석상 어때요? 위헌위법으로 볼 수도 있고 합법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명백하지 않아서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서도 가능할 때만 가능한 거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위법이다 이럴 때는 이건 허용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라면 그 규정을 함부로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제 요게 이제 헌법에 출제가 많이 됐던 건데, 법 단계 구조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또 법 단계 구조에 따라 상하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체계적이라 그러는 거죠. 통일체. 자, 국가법 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하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된다는 원칙. 그 다음 민주법치 국가에서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 규범에 합치할 거라는 추정 원칙. 두 번째. 세 번째, 또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세 가지 목적.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다. 이러면 이제 허용될 여지가 있는 거죠.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 당연히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 이건 뭐 기존 입장 되풀이한 거라 특별한 의미가 없죠. 재임도 똑같아요. 재임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만 재임하는 거 가능하다. 헌재도 마찬가지고. 재위임은 복위임이라고도 쓴다 그랬죠. 둘 다. 자, 법률에서 위임받는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모두 재위임하는 거는 위임받은 권한을 그대로 다시 위임할 수 없다는 복위임금지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 변경을 처리하는 것이 되고,
대통령령 이외의 법규명령의 제정 개정 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하위의 법규명령에 대한 재위임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의 위임에 가하여지는 헌법상 제한이 마땅히 적용돼야 할 것이다. 그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총리령 불령으로 넘겨버리면 법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과가 된다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법률은 분명히 법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내용이었지 불령으로 정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한이 적용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위의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위임과 재위임이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대법원도 마찬가지 읽어보면 될 거고, 또 이건 조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임과 재위임의 한계에 관한 법률은 조례가 주민에 걸리지 않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에 다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뭐 다 똑같기 때문에 요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집행명령은 뭐 새로운 입법사항, 법규사항 규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 판례도 마찬가지고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 성립요건, 적법요건인데 이거는 이제 모든 행정장에 똑같은 틀이 계속 반복돼요. 다만 이제 관련되는 사례가 행정행위 때 엄청나게 많은 거일 뿐이지, 주체 절차 내용 형식,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뭐 순서에 상관없는데 이거 입에 줄줄 나오도록 하면 돼요. 주체는 권한 문제예요. 권한 없는 기관에 한 거는 무효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여러 번 봤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 제정한 거여야 된다. 내용은 적법 가능, 명확, 뭐 이런 것들이. 적법은 법률 유보, 법률의 이런 얘기고, 명확 가능 이런 거.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정하고 있는데, 내부적 절차 요거는 대통령령에만 있다는 거. 이것도 뭐 아까 도표로 정리한 내용이라. 형식, 조문 형식, 공포, 법규명령 국민과 관계되니까 공포를 요하고, 효력 발생 요건은 시간적 효력에서 다 봤던 내용 또 실어놓은 거죠. 법규명령의 하자가 이게 참 맥락한데, 이론적인 것과 현실적인 걸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볼 때는 뭔 말인가 굉장히 헷갈려요. 일단은 그 위법 하자가 있을 때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나눠지는 건 처분성이 인정돼야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처분성이 인정돼야 취소소송, 무이동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처분성이 부정되면은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분이 아닌 경우는 무효와 취소가 나눠지질 않고 무조건 무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아까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어느 하나만 못 갖춰도 이게 이제 우리말이고 한자어가 하자인데, 하자 있는 법규명령이 되는데, 있는 명령의 효력, 이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흠이 있으면 무조건 무효다. 근데 이게 280이라고 좀 이따 연계할 건데, 이게 이론적으로 무효 사유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도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요. 근데 현실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무효 사유다, 무효다, 이건 맞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표현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취소 사유다 이러면 틀려요. 무효 사유다, 무효다 이러면 맞아요. 근데 효력이 상실된다, 이 효력 상실로 표현을 하면 그건 틀리다. 효력은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무효인데 현실적으로 이걸 무효로 만들 만한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효 사유이고, 이론적으로 학설도 무효 사유이고 판례도 무효확인 판결을 내리는데 효력 상실시킬 수 있는 그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 표현만 잘 익히면 돼요. 무효다, 무효 사유다 맞고, 취소 사유다 틀리고, 효력 상실된다 틀리고,
식별할 수 있으면 돼요. 현행 행정소송법은 프랑스와는 달리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명령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취소 소송 대상이 가능하면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 다 가능하면 이걸 나눌 수가 있죠. 자, 판례 또한 흠 있는 법규 명령에 대해 흠의 정도에 따라 무효 내지 취소할 수 있는 명령 등의 구별을 행하지 않고 무효라고 하는 입장인데, 자, 281 가볼까요? 자, 281에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리을 나오죠. 이게 273하고 연결돼요. 자, 위헌 위법 명령의 효력은 무효인데 이론적으로 무효사유일 뿐 취소사유가 아니다. 그죠? 판례도 무효라고 선언해요. 이거 청주시 공유재산 조례 이건데 제 의견은 효력이 없다. 무효라는 얘기예요. 근데 효력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냥 선언적으로 선언만 하는 거예요.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통상 판결문 양식은 결론에다가 소송 비용에 관한 두 개의 문장으로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도 무효고 그 다음에 효력이 없다가 없을 문자 무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력 상실이 안 돼요. 왜냐면 헌법재판소법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의 경우는 그와 같은 효력 상실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건 맞지만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구체적 기본 통제 결과 위헌 위법으로 판정된 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는 실효되는 게 아니고 오직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거부될 뿐이라는 게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당해 사건은 구제가 되죠. 근데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났는데 이거에 근거해서 다시 침입적 처분을 하고 대법원에 가서 또 재차 위헌 판결을 받는데 또 다시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그 시행령을 개정 안 하고 다시 적용해서 대법원에 세 번째까지 간 사건도 있어요. 이거는 독재 정권 시대에 가능했던 얘기. 지금은 꿈도 못 꾸죠. 이러다 장관 하루아침에 목 날아가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잔재를 한번 확인시켜줘 볼까? 가면서 여기에도 여기서 인용하는 게 간단하긴데 그게 273하고 연결돼요. 자, 273의 맨 밑에 판례예요. 법규 명령이 위법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취소사유. 왜냐면 어떤 법규 명령 조항이 위헌이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는 명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법관끼리도 막 견해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명백성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취소사유예요. 근데 선고 후에는 무효사유다. 이게 283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런 판례가 왜 나와요? 분명히 대법원에서 위법 무효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걸 무시하고 어때요? 무시하고 그 개정을 안 하고 나서 그걸 또 적용해서 침입적 처분을 하니까 그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이 다시 소송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당연 무효라고 대법원에 한 게 뭐냐면 이게 효력 상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런 사안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일단 그 시행령의 규정들을 적용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기착되어 하자가 중대하지만 이것만 갖고 안 되죠. 명백성 요건도 충족해야 되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당시에는 아직 그 국법 시행령의 규정들이 위법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지 않았고 국법 시행령의 규정들이 국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는 경우 그 국법 시행령의 규정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이후에 또 그에 근거한 처분을 하면 그때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이게 불법이라고 무효라는 게 그 불법이라는 게 명백히 밝혀질
후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명백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올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일단 이 사건은 위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그 원고는 구제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그 효력 상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풀이 적용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개정하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다 외워야 될 게, 의미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다시 282로 가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게 확정된 경우, 이때 누가, 대법원장 틀려요. 대법원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이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다 함정이에요. 국무총리도 아니고 소관사무 관할권에 있는 장관도 아니고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를 관보에 기재해야 한다. 이거하고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보 소관부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어때요? 대법원은 행정부의 소식지를 발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만 통보하면 다 전파가 되니까 각 부처 장관에게 일일이 알려줄 필요까지는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부 소관부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 연결하면 같이 정리할 수 있죠. 자, 돌아올까요?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다. 처분적 법규명령은 얘는 실질은 처분이에요. 형식만 법규명령인데 실질은 처분이에요.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조례 얘는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처분적 법규명령인지 여러분들 그 문장을 눈치챌 수 있어야죠. 자, 법령의 효력을 가진 명령이라도 이거 형식은 이래요. 효력이 자 이거 봐요.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또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라는 얘기는 얘가 행정행위와 성질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통상적인 거는 일반적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행정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그걸 기다릴 게 없다는 얘기는 얘가 행정행위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 해석해 주면 돼요. 직접적으로 또 현실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에 손 기타 이익침해 효과를 발생케 하는 성질했고 바로 이게 처분적 법규명령인 거예요. 이러면 실질에 따라 행정소송법상 처분이고 명령의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흠결은 그 성질상 보정할 수 없는 게 그 자체로 명백하기 때문에 반드시 각하돼야 된다. 이거 3-420에 연결되는 이 대상적, 원고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의 도가 이런 것들은 보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원이 엄격한 것 같아도 보정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 보정이 불가능하면 바로 각하시키는데 보정이 가능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하다치기를 인정하거든요. 그게 3-420이 가니까 심리 내용 위에 보면 1. 요건심리, 형식적 심리 나오는데 여기에 1-273. 자, 두 번째 줄 보면 요건심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라는 게 한 가지 논점.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항변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거고 소송요건을 결하여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적법헌거로 각하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판례 밑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줄 보면 제소 당시에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도 바로 각하하진 않고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이거 뒤틀면 상고심까지 대법원까지 이러면 틀려요. 대법원에 가면 이미 늦었어요. 그럼 각하고 고등법원까지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구비하면 치유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행정법은 이렇게 앞뒤가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체계적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세 번째 판례는 미리 봤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소멸인데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장래향하여 소멸시키려는 행정권의 명시적 직접적 의사표시 이런 건지 알죠? 그 폐지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명시적 직접적이라 그래요. 이건 동의나 상의 이것만 가능하고 하위법이 상위법 폐지한다 말이 되죠? 말이 되죠?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아니, 뭐,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뭐, 2021년 1월 10일부로 폐지한다. 이건 반역이죠, 반역.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한 상식이고. 실효 간접적인 건 폐지란 말이 없지만, 이게 개정이 되면은 간접적 폐지라고 그러는 거죠. 법정부 간의 성취인데, 종기라 그래요. 그 끝나는 기간을 규정한 부관을 기한 중에도 종기라 하는데, 해제 조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는데, 이게 부관에 관한 건 행정행위 내용 다음에 부관이 나와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그 부관에 찾아보면 될 거예요. 목차 보고 2권의 행정행위 파트에. 그 다음에 근거법령의 소멸 개정인데, 이거는 개념 문제거든요. 위임명령은 위임에 의한 명령이니까 위임이 있냐 없냐, 위임이 있다가 없어졌냐 없다가 생겼냐, 요것만 보면 주워먹어요. 자, 한번 볼까요? 국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자, 요거 하나 음미해야 돼요.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이러면 틀려요. 장래유예요. 그때부터 유효. 그러니까 없다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 반대로 국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 되게 쉽잖아요. 위임에 의한 거니까 위임이 있다가 없어졌냐 없다가 생겼냐. 다만 소급표현은 인정 안 된다.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고. 집행명령은 뭐예요?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집행 필요성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독해가 가능해요. 이것도. 자, 볼까요?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폐지된 상위법령 집행할 필요가 없죠? 그럼 당연히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거 당연하죠. 집행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쳤다. 그러면 어때요? 개정됨에 그쳤다는 얘기는 개정된 채 남아있잖아요. 그 여전히 집행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큰 결론이 효력을 유지한다. 근데 무조건 효력을 유지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는 단서도 여러분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 논점이에요. 자, 일단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고의 틀, 연상의 틀, 일단 내용에 관한 거 유형화시키면 기억하기 쉽고 기억도 오래 가거든요. 내용이 개정법령과 성질상 무슨 저촉되지 아니하고, 그죠? 법률 우위니까 당연하죠. 무슨 저촉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자, 일단 내용이 법률 우위, 그죠? 두 번째,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아니, 상위법령과 무관한 거를 유지시킬 이유는 없으니까 이것도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집행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서. 세 번째, 시간적 한계.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 이것도 외울 이유가 없죠. 왜? 아니, 개정 시행명령이 그 효력 발생하면 이걸 굳이 유지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건데, 이거를 멍청한 것들이 연습장에 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논리적으로 이건 해석을 통해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죠. 뭐야, 내가 딴 생각했네?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효력 상실되잖아요, 법률이.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 위헌결정은 바로 효력 상실되니까, 그럼 법률이 무효가 되면 그에 따른 얘가 효력이 상실되면 법규명령도 효력 상실하는 건 당연하죠. 안 되겠네. 오늘 통제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으슬으슬 추워가지고, 난방이 안 되는 바람에, 이건 다음 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